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청림에서 펴낸 이진희 지음의 고장난 대화입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고장나지 않은 대화란 지인에게 새로운 책을 쓰고 있다고 하니 어떤 책이냐고 물었다. 고장난 대화와 그렇지 않은 대화에 관한 책이에요 라고 답하는데 문득 고장나지 않은 대화를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하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부정적이거나 싫어하거나 나쁜 것은 설명하기 쉬운데 긍정적이고 옳고 바른 것에 대한 설명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다행히 지인은 고장나지 않은 대화가 무엇이냐고 더 묻진 않았지만 나는 내 안에 떠오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다. 시간이 꽤 흐른 후 내가 찾은 답은 단순한 수식이었다. 고장나지 않은 대화는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 마이너스 고장난 대화. 그래, 고장난 대화를 하지 않으면 고장나지 않은 대화가 되는 거잖아.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나는 상담과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의 대화 습관과 특성을 바탕으로 고장난 대화의 특징을 적기 시작했다. 듣기 1. 상대가 이야기할 때 자신이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 경우 2.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 주의를 다른 곳, 스마트폰, 자기 생각에 두는 경우 3.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 그 후에 자신이 할 이야기를 생각하는 경우 4. 상대의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 기억, 감정에 따라 원래 의도와 달리 왜곡해서 듣는 경우 5.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이야기를 끊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경우 6. 자신만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생각하며 듣는 경우 7.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자책을 하거나 사과를 하는 경우 말하기 1.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혼자 대화를 독점하는 경우 3.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말하는 경우 4. 상대의 말을 진위와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해석, 판단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경우 5. 말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6.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가 받아들이고 동조해 주길 강요하는 경우 7.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관성 없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경우 8.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는 것과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경우 나도 고장난 대화의 정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상대가 내 이야기를 반박할 때보다 그들의 진심이 어떻든 내 이야기를 편들어 줄 때 더 마음이 편하다. 이제는 연습을 많이 한 덕분에 정말 저 사람이 진심이 아니어도 내 말을 따라주기를 바라니? 라는 질문이 남들보다 더 빨리 떠오른다. 덕분에 고장나지 않은 대화 쪽으로 나아갈 기회를
조금 쉽게 얻었다. 감사하게도 고장난 말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상대의 마음을 존중할 수 있는 질문이 떠오르지 않아도 매번 고장난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가 고장이 났는지 고장이 나지 않았는지 여부를 안다. 고장 나지 않은 대화를 할 때의 사람들 반응은 신기하게도 비슷하다. 대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상대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더 많이 웃거나 표정이 밝아진다. 비난받거나 외면당할까봐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도 안전하다고 느낀다. 표면적인 이해가 아니라 상대와 깊이 연결된 느낌, 통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설령 생각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상대의 생각을 존중한다. 이처럼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대화가 고장나지 않은 대화다. 이제 우리는 대화가 고장나지 않도록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고 소통하는 방법들을 찾아갈 것이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진심도 보인다.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해요 라고 말하곤 한다. 처음에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상대의 진심을 알고 싶은 줄 알았다. 그래서 나의 역할 중 하나는 발화자의 진심을 파악해서 전해주는 것이라고 여긴 적이 있었다. 경험이 쌓이면서 이해하고 싶은 대상의 말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같이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들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 기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 공격적인 말을 했을 때는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악질 상사나 진상 고객을 만났을 때처럼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형식적인 욕구가 있을 뿐이다. 물론 악질 상사나 진상 고객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에게도 사정은 있다. 다만 그 사정을 굳이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제일 이해받아야 하는 사람은 피해를 받은 우리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가까운 사람의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에게 상대의 꼬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상처를 덜 받긴 할 것이다. 친구, 연인, 부부 사이에도 쉽게 듣고 쉽게 하는 말이 아 귀찮아, 나 건드리지 좀 마. 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 말 속에는 지금 나 힘들어 혹은 피곤해 또는 몸과 마음을 가누기가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폭발할 것 같아. 당신에게 화내고 싶지 않아. 그러니 감정을 식힐 수 있도록 시간을 줄래? 같은 진심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진정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다. 내가 TV 드라마 작가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다. 나는 역할 A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역할 B로 등장한다.
A가 처한 상태와 그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B의 행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드라마 속 인물을 창조하는 드라마 작가로서 B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B의 성장 과정에서 애착장애나 분리불안, 언어폭력 등의 상처는 없었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했는가? 그 사람은 지금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은가? B는 어떻게 배려하고 위로해야 하는지 모를 뿐더러 당장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혼자가 되었고 배려받지 못한다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 거칠게 표현하고 행동했을 것이다. A의 입장이 아니라 B의 입장을 더 이해해 보려고 마음을 쓰면 B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된다. 이 과정이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또한 상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거나 축소해서도 안 된다. 이 과정은 상대의 의도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빠보다 저는 부족하고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에게 기대도 없고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오빠는 저렇게 잘하는데 넌 왜 이러니? 도대체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런지 같은 소리만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부모님께서 말은 그렇게 하셔도 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네요. 최근 김 과장님 표정이 계속 어두웠어요. 늘 어떤 일이든지 잘 해내시고 실수를 해도 좋게 말씀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화를 내셔서 더 상처가 컸거든요. 과장님도 사람이고 힘들 수 있는데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요? 모든 관계에서 상대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해 볼 가치가 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 진심으로 우리가 아프고 괴로워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그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때로는 대화하지 않는 것도 방법.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이 있다. 돌이켜보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이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게 보였을 테니 말이다. 말이 안 통하는 대상에게 대화를 기대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다. 심지어 공자님도 소인배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다만 실제로 그들과의 대화를 포기하기 전에 몇 가지만 생각해보자. 정말 그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맞는 걸까? 아니면 지금 내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걸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보다 소통하자니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 지치는 경우가 더 많다. 혹은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커서
굳이 대화하거나 관계 회복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기보다 그 변화가 아이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도 평소에 비해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아빠 또는 엄마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이유로든 부모님이 화를 내면 아이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뀐다. 그리고 아이들은 마음을 닫아버린다. 다시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모에 대한 응어리진 감정이 풀리면 그제야 나만큼이나 부모님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 이는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처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접할 기회가 적거나 없었던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심한 경우 공감하고 우호적인 행동을 보여도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어색해하며 화를 낸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자극을 주면 그들 역시 더 노력하고 변화하려고 한다. 자신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실제로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럴 때 한 번만 바꿔 생각해보자. 그들 입장에서는 나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왜 나만 노력해야 해? 나만 억울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변할 수 있다. 내가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의 그 사람일 뿐이다. 미래의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물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두 사람이 무조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감정은 가라앉고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반발심과 원망이 컸지만 막상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님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렇듯 시간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달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때 능동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치유하고 좀 더 나은 표현 방법을 연습한다면 시간은 우리 편에 서서 더 많은 소통과 화해의 기회를 줄 것이다. 또한 대화가 안 될 때 무조건 대화를 이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이 대화를 할 때가 아닐 수도 있으며 현재 그 사람이 우리와 대화하기 힘든 상태일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욕하면서 담지 않도록. 우리는 유전적으로 부모의 외적 특성을 담는다. 이는 정신과 행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주 양육자인 부모님을 통해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모습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어린 영진 씨의 눈에 비친 엄마는 늘 화가 난 모습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엄마는 무관심하고
무능한 아빠 때문에 아이들 키우랴, 집안일 하랴, 농사 지으랴 늘 바빴다. 농사일도 가사일도 육아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던 아빠가 술이라도 드시고 오는 날이면 집에는 큰 소리가 나곤 했다. 그런 날이면 영진 씨와 동생은 특히 쥐죽은 듯 조용히 있었다. 자칫 엄마 눈에 띄기라도 하면 엄마의 분노가 고스란히 어린 영진 씨에게 쏟아졌기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에 못 살아. 자꾸 이러면 엄마 너희 두고 집 나갈 거야. 라고 울분을 내뱉는 엄마를 보며 어린 영진 씨는 늘 두려움에 떨었다. 혼나는 것도 무섭고 맞는 것도 아팠지만 정말 엄마가 어디론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다. 영진 씨가 중학생이 되어서도 엄마의 레퍼토리는 비슷했다. 마음속으로는 지겨워. 자꾸 이럴 거면 제발 좀 이혼하고 나가. 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외쳤는지 모른다. 아빠와 다투거나 일이 힘들 때마다 영진 씨와 동생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붓는 엄마가 너무나 싫었다. 엄마는 결혼해서 너랑 똑같은 딸 낳아봐 라고 말할 때마다 영진 씨는 난 엄마 같은 엄마는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당신 그거 알아? 애한테 하는 모습 보면 어머님이랑 똑같아. 영진 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가장 싫어한 엄마의 행동을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하고 있다고? 일상생활 속 행동과 의사결정의 95%를 이성이나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 결정한다는 인지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처럼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의식, 감정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영진 씨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영진 씨가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컸기에 방어 기제인 투입이 작동될 수밖에 없었다. 투입은 부모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이 좋든 나쁘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욕하면서 담는다가 투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물론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성장한다. 영진 씨도 자녀들에게 마냥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부모의 변화 정도가 자녀의 기본 욕구 수준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유전은 한 세대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사고방식, 표현방식, 삶을 살아가는 태도 등을 자신의 삶에 녹여내는 것이다. 특히 전쟁이나 식민지배 같은 극단의 트라우마 속에서 생존한 세대들의 경우 이와 같이 아픔이 더 강하게 대물림된다. 지금 세대는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와 닿을까? 아이들의 세대는 절대적인 물질적 결핍의 세대가 아니라 상대적 결핍의 세대인지라 부모 세대처럼 내가 너라면 이 정도에도 감사하겠다 라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아보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시도할 때 막막함이 크다. 양육서나 대화법 책에 나온 것처럼 공감을 해주고 부드럽게 말을 했을 때 아이가 책에 나온 것처럼 반응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받아보지 못한 것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서운함과 속상함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어떤 이유로든 너무나 화가 날 때 주변 사람들이 공감해줘도 여전히 그 감정이 남아있어서 얼마 안 지나 또 그 일로 화를 내지 않던가. 아이들도 그러하다. 부모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상처가 커서 좀 더 그 마음을 다독이고 치유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또한 트라우마가 클수록 생존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인이 잘해준 것보다 잘해주지 못한 것들을 더 쉽게 기억한다. 10번 잘해줘도 한 번 못하면 그 못한 것이 더 먼저 떠오를 때가 있지 않던가. 항상 생명은 생존이 우선이다. 먼저 상대가 못해준 것에 대한 감정이 커지고 그 후에 전두엽, 이성이 작용해서 잘해준 것을 나중에 떠올릴 뿐이다. 우리는 부모 세대에게 나쁜 것만 물려받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 나의 세대에서 멈춰야 할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아픔의 대물림 또는 아픔의 대갚음일 것이다.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혹은 약해져가는 부모에게 우리의 상처를 안타까운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런 모습이 싫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지만 대물림도 대갚음도 한 번에 멈추기는 어렵다. 사실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를 화풀이 대상,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녀도 부모에게 화풀이를 하고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두 세대 모두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모를 뿐이다. 아픔의 대물림, 대갚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 행동을 멈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방어 기제가 작동할 만큼 큰 스트레스라면 정서적 치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새롭게 대처할 방식을 배워야 한다.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화풀이 하는 것이 싫다면 화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상대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싫다면 상황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싫다면 자기 방식대로 관심을 갖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 차이, 배움 차이, 세대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앞으로 가족의 형태와 삶의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시도와 노력은 결국 아픔의 대물림과 대갚음을 멈출 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가족 간의 유대와 믿음, 사랑을 다시 이어주고 공고하게 해줄 것이다. 잘 쉬기만 해도 고장난 말은 바뀐다. 고장난 대화를 하는 원인이 꼭 마음이나 성격만의 문제는 아니다. 몸 상태가 나쁘면 건강한 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번아웃 상태가 되면 체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관심해지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예전에는 부드럽고 살갑게 말하던 사람도 별일 아닌 것에 짜증을 내고 인사하는 것조차 귀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피로 때문에 자신이 까칠해지고 예민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 야근과 피로로 인해 누구나 힘들 수 있는데 자신만 유난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한 피로 때문에 감정 조절을 못하고
무관심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수 씨는 자발적으로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할 만큼 열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다. 운도 따라주어 하는 일마다 실적이 좋아서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경수 씨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을 느꼈다. 아침마다 직원들에게 기대하지 말자, 화를 내지 말자라고 다짐하건만 번번이 헛수고다. 꾹꾹 참다 오후만 되면 폭발하고 만다. 경수 씨는 중등도 번아웃 상태였다. 숙면과 휴식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어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감정 조절과 쉬는 연습을 같이 해보기로 했다. 먼저 집으로 절대 일을 가져가지 않기, 취미나 다른 즐길거리로 일에 대한 생각 줄이기 연습부터 시작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경수 씨는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에 약간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마침 휴가 계획이 있어서 여행을 다녀온 뒤로는 얼굴빛이 확연히 좋아졌다. 평소 같으면 부하 직원들의 실수에 화가 나야 했지만 크게 짜증이 나지 않아 부드럽게 잘 표현했다고 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지고 짜증이 난다면 언제부터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돌이켜보라. 수면은 인간의 기본 욕구다.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좋은 말도 나오지 않는다. 때로는 휴식이 우리의 아픈 말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기. 관계가 가까워졌을 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까워질수록 가시를 드러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 얼핏 봐서는 알 수 없는 성격의 차이는 상대와의 대화는 물론 서로 관계를 맺고 이해하기 힘들게 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저 사람의 저 성격이 참 부러워라고 말하며 호감으로 느꼈던 부분이 정서적으로 대화를 할수록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다. 평소에는 긍정적이고 무리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던 사람이 대화가 어긋나고 갈등이 생기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우리는 자신의 성격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에 성격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겉만 봐서는 쉽게 알 수 없는 사람이나 살면서 만나보기 힘든 유형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배치 플라워에는 워터 바이올렛이라는 꽃으로 대표되는 성격 유형이 그렇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도도하고 쌀쌀맞아 보인다. 실제로 남들이 다가가도 거리를 두거나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들과 친해지면 알게 된다. 그들은 그저 내향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므로 자신과 코드가 맞거나 교감이 되는 소수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더 좋아한다. 사람들을 만나서 술, 운동, 수다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기보다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내향적인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 가족 구성원이 주말이 되어도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어떨까? 심지어 속상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대화보다는 혼자 조용히 있으려고 한다면 그 모습이 답답하다 못해 걱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 즉 외출할 이유를 만들거나 자꾸 말을 걸고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반응도 결과도 좋지 않을 때가 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 해결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한 대화를 원한다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통제하려는 사람들은 관계를 상하 관계로만 인식하지 않고 명령하기보다는 존중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겁이 많은 사람들은 용기 내어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결정에 대한 책임을 미루거나 남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대화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저마다 개선하고 노력할 부분이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더 나은 성격은 없다는 것이다. 남들이 입었을 때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옷이 나에게도 늘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 표현에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 모든 성격에는 장단점이 있고 어떤 성격이든 자기 방식대로 발전하면 균형 잡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상대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한다고 갑자기 두 사람의 대화가 건강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시도는 서로가 더 가까워질 기회를 또 그 문제를 해결할 확률을 높여주는 것은 확실하다.